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합의 파기 가능성과 함께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다는 보도까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더 정치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5명이 목숨을 잃은 양양 헬기 추락 사고 당시 상황이 CCTV에 잡히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줄 걸로 보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헬기 안전사고 원인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는 어제 40분 만에 결렬된 2차 협상 이후 다음 만남 날짜도 잡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감하고 공사 현장 시멘트 타설과 유류 배송이 연쇄 차질을 빚는 등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코레일과 임단협 갱신을 위해 막판 교섭을 하고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내일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화물연대에 이어 철도 노조까지 동반 파업에 동참할 경우 KTX와 지하철뿐 아니라 화물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뉴욕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란 기대감에 장중 원달러 환율도 석 달 만에 1,3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보고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쟁점 예산 관련 대립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벤토가 포르투갈과 물러설 수 없는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막바지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도 총력전을 예고해 화상 공세가 예상되는데 우리 수비 핵심인 김민재 선수는 종아리 부상으로 훈련 대신 휴식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4도까지 떨어지며 이틀째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과 서해안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도 눈발이 날릴 걸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8일째를 맞고 있는데 그 여파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출하 차질과 이에 따른 레미콘 공급 중단 등으로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를 멈추는 이른바 셧다운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전주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 아파트 건설 현장도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과 근처 현장까지 돌아봤는데 우선 오늘까지는 시멘트 타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북은 레미콘을 배나 또 철도로 운송하기 때문에 파업의 직접 여파가 닥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내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이 실제로 시작된다면 또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이후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지만 파업 여파는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일찌감치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데 레미콘 공급이 어려워 당분간 대체 공정에 나섰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건설 현장 1,100여 곳 가운데 600여 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미콘의 주 재료이자 건설의 쌀로 불리는 시멘트 출하가 줄어든 탓입니다. 보통 전국 일평균 시멘트 출하량이 18만에서 20만 톤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인 어제 출하량이 그 5분의 1 수준인 약 4만 5천 톤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시멘트 운송 노동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기 전보다는 나아진 거라는 게 한국시멘트협회의 설명입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회사가 시공 중인 주택 현장 3분의 2가 파업 영향권에 들었다며 상당수 현장의 공정이 2, 3일 내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미콘 타설 대신 배선이나 마감 공정을 먼저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초기 골조단 공사 단계의 현장은 이런 대체 작업조차 할 게 없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이처럼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의 갈등이 깊어져 3차 협상 날짜조차 잡기 어려운 가운데 정부는 29개 운송사와 차주 700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3차 협상 날짜는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2차 협상은 양측의 이견만 확인하면서 40분 만에 결렬됐고 다음 만날 날짜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가능하되 품목 확대는 물류비 인상이 우려돼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법 개정은 국회 논의 사항이며 자신들이 노동 조건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대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교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각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과 별개로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 차주와 운송사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시멘트 업체 조사 대상 147개 운송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74개 업체가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개 운송사에 대해선 즉시 업무 개시 명령서를 현장 발부했고 운송을 거부한 차주 765명에 대해선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명령서를 송달받은 9개 업체가 운송을 재개했거나 또는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경우 정유와 철강 등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운송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 수준으로 어제보단 크게 회복됐습니다. 어제 하루 시멘트 출하량은 4.5만 톤으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 부족 상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휘발유와 경유 재고가 바닥난 전국의 주유소는 33곳으로 늘었습니다. 품절 주유소들이 어제까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 충남과 강원, 정부까지 피해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신차를 고객에게 운송할 도로 탁송기사를 별도로 고용하는 인건비와 임시 차량 적재비 등 하루 평균 4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강업계도 지난 29일 기준 60만 톤에 달하는 철강 제품이 출하에 차질을 겪으면서 약 8천억 원의 매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강대강 개치가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TX는 물론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 지하철과 화물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파업 시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철도노조 등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양측은 30여 차례 교섭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나이승 코레일 사장과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공교섭에 나섭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를 인건비 포함해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올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 인건비 제외 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황 감축 방침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에 돌입해도 철도는 필수 유지 업무 사업장이기 때문에 열차가 모두 멈추지는 않습니다. KTX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이 줄어들고 서울 지하철 1, 3, 4호선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2019년 철도노조 파업된 KTX 운행률이 70% 수준으로 줄고 화물열차 운행률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노조와 계속 접촉하고 있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대응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철도기관사 대체 인력 투입과 버스나 항공기 등 대체 수송수단을 증편하는 식으로 대응에 나섭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서울 구로 차량 사업소를 찾아서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사는 어제 저녁 8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습니다. 교섭은 5분 만에 정회됐지만 실무진 협상이 3시간 반가량 이어졌고 약 4시간 만에 타협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9월 타결했던 노사 합의에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과 올해 임금을 1.4%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석 달 만에 1,3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젯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환율이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오전 한때 1,300원 아래로까지 하락했습니다. 장중 기준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8월 12일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7.8원 내린 1,301원에 개장했습니다. 이후 조금 더 하락해 1,290원 후반대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 1,300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밤사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앞서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연설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시기가 빠르면 이번 달에 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일부 진전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한동안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우리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6% 상승 개장해 장중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500대를 회복한 건 역시 지난 8월 19일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지금은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고 2,480에서 2,490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57% 오른 740.97에 출발한 뒤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무역 수지가 11월에도 적자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2달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지난달에도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519억 1천만 달러, 수입은 589억 3천만 달러로 70억 1천만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지난해보다 14% 감소해 10월에 이어 2달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화물연대 운송 거부 등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29.8%, 석유화학은 26.5%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25.5% 줄었습니다. 반면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은 155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7.1% 늘어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올해 누적 에너지 수입액은 1,74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748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42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적자는 지난 1996년 기록했던 206억 달러 적자를 2배 이상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산업부는 다만 1996년과 2022년 이 기간 동안 우리 무역 규모가 5배 정도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가 엄중하긴 하지만 전체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수출 증가율도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제조업 기반 수출 국가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협회는 12월까지 합한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4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14년 만에 무역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네, 어제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 해임 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 개의 여부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맞물리면서 여야의 셈법 계산이 복잡한데요. 국회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후에 본회의는 열리는 겁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취재진과 만나서 여야 협의가 돼야 한다며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도 본회의 개의 여부와 안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 주재하에 해임 건의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에 대해서 1시간가량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취재진과 만나서 본회의가 열리면 안 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 요청했다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만약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하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안 처리는 법정 기간을 지킬 수도 없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미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직무유기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애초 2시 본회의에 대비해서 1시 반 의원총회 일정을 잡아서 예정대로 진행했고 조금 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원내대표단이 본회의 개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실을 방문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후 유가족 요청에 따라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현 상태에 대한 반발 속에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여야는 현재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만나서 보류 사업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사들은 내일 오후 2시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예산과 관련해 조율 중이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시행령 관련 등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넘기기로 정한 만큼 민감한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여성가족부 폐지와 대통령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3+3 정책협의체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당 정책위 의장들은 여성가족부를 폐지가 아닌 부처 이름 변경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직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 양당 논의할 때 절충을 시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한 달 가까이 이태원 참사 수사를 이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주에 신병 처리에 나서면서 수사의 분기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신청 검토 대상 역시 일선 책임자들에 머물면서 윗선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본이 내일로 출범 한 달째를 맞는다고요? 네, 그런 만큼 이제까지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이어온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절차에 이번 주 돌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사 과정 등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해온 일선 책임자들이 1차 구속영장 신청 검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참사 당일 늑장 대응에 이어 늑장 보고, 최근엔 허위 진술 의혹까지 불거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밤 11시에야 보고를 통해 참사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이보다 전인 밤 10시 36분 인력동원 무전 지시를 내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수부는 최 서장이 첫 압사 신고 15분 뒤 현장에 도착해서 밤 11시까지 골목 앞쪽에만 머물면서 무전이나 전화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서장이 밤 10시 51분쯤 골목 뒤편으로 건너가 구조활동에 참여했다는 소방청의 국회 보고가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 최 서장은 특수본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활동 사항을 정리하다 보니 착오가 생긴 거라며 충분히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당일 행적을 둘러싸고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뒤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실청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들어보면 결국에 이제 일선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 윗선을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네, 오늘 오전 이곳 특수본 앞에서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수본이 한 달 가까이 현장의 실무진들만 수사할 게 아니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진짜 책임자를 서둘러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발언에 나선 한 유가족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특수본이 수사하니 믿고 기다려보라는 말에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릴수록 증거인멸과 문서 삭제는 더 진행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과 변명이 난무하더군요. 맨 아래부터 류미진, 박희영, 이임재, 김광호, 윤희근, 오세훈, 이상민, 한덕수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책임자 수사하라! 유가족들은 재난안전총괄부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참사 유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진상규명 절차에도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제라도 유가족의 목소리를 특수본 수사 과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정치인을 포함한 특별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복권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해 보입니다. 앞서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직접 설명했고 지지율 부담과 반대 여론 속에 정치인 사면 복권은 일절 배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베트남 응우엔 수언푹 국가주석이 방한합니다. 대통령실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푹 주석이 오는 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푹 주석과 회담을 통해서 정치 안보, 경제, 인적 교류는 물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권 퇴진 구호까지 나온 제로 코로나 반발 시위에 중국 당국이 강원 양면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쩌민 전 국가주석 사망에 따른 파장이 이른바 백지 혁명을 키우지 않을까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민한 시기에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 소식 전해졌는데 지금 중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96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는데요.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장례위원회가 구성됐고 조만간 추모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장쩌민 애도 분위기를 띄우며 내부 결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슬픔을 역량으로 만들어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하고 분투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쪽에서 의도한 대로만 움직여주진 않겠죠. 덩샤오핑을 계승한 장쩌민의 부고가 개혁개방과 고속성장 시대 그리고 집단 지도체제의 종언과 맞물려 씁쓸한 뒷맛을 내고 있습니다. 장쩌민에 대한 중국인들의 애도가 시진핑 1인 집권 시대에 대한 불만으로 비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1989년 6월 4일 베이징天安门 사태도 후야오방이라는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군중 집회에서 촉발됐습니다. 최근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백지 시위 국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장 주석은天安門 사태 무력 진압을 옹호하고 파룬궁 탄압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져 민주화 시위 역량 결집에 한계도 지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조금 전 얘기했던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젯밤 광둥성 광저우에서 촬영된 영상 한번 보시죠. 그동안 봉쇄 반발 시위가 잇따랐던 하이주구라는 동네에서 시위대와 방역복을 입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마치 거북이처럼 방패를 머리 위까지 감싸고 전진하는 모습, 또
최루탄까지 터뜨리며 시위대를 진압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밤 난징에서도 젊은이들이 핵산 검사 대신 자유를 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벌이는 장면이 해외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젠 지난달이 됐죠. 25일부터 27일 사이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진 뒤 당국이 무장경찰을 동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중국 내부의 시위 움직임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정치권에선 평화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옹호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제 저녁엔 서울 홍대 입구 근처에서 중국인 유학생 등 300여 명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과 시진핑 퇴진 구호 등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상하이 지하철에서 촬영된 영상 한번 보실까요? 경찰들이 객차 안을 돌면서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하나하나 검문합니다. 상하이뿐만 아니라 광저우 같은 큰 도시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거리에서 이런 불신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색출하는 작업의 하나로 보이는데 실효성보다는 일종의 공안몰이를 통한 보여주기식 경고 메시지로도 풀이됩니다. 특히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같은 금기어가 처음 등장한 상하이 시위 현장, 이번 백지 시위의 발단이 된 신장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 우르무치 거리라는 곳에서 벌어졌는데 당국은 그 거리의 표지판을 아예 철거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백지 시위에 외세 개입 딱지를 붙여서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위 주도자 색출과 동시에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일종의 여론전을 병행하는 겁니다. 또 광저우, 충칭 등 대도시에서 봉쇄를 완화해주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서는 바깥 출입이 없는 노약자나 산모, 어린이 등 매일 핵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약 3만 5천 명으로 사흘 연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27일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 5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추락한 헬기가 사고 직전 공중에서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화면이 어제 CCTV 통해서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 조사위는 오늘부터 추락 헬기 동체를 김포공항 조사실로 옮겨서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헬기 사고의 원인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야지 또 추후에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저 CCTV 화면이 공개가 됐잖아요. 어떻게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원인 규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 이 블랙박스나 다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 비행기의 날름 고도라든지 속도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고요. 추락하는 장면이 확보됨으로써 이 비행기의 어느 부분을 먼저 사고 조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수평을 유지한 채로 기체가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기체 어떤 결함이 있는 겁니까? 예, 주로 꼬리 회전 날개가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동력 계통의 연결에 문제가 돼서 그 꼬리 회전 날개의 역할은 우리 주 회전 날개가 돌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동체가 도는 그 작용 반작용이 생기거든요. 예.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꼬리 회전 날개가 한쪽으로만 바람을 불어서 동체가 돌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꼬리 날개가 없어짐으로써
그 반대 방향으로 막아주는 힘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회전 메인 로터의 반대 방향으로 동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저 영상을 보고 나서 대부분이 꼬리 날개 부분에 이상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예. 보는 게 맞는 거군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저런 상태의 사고 영상을 보면 과거 사고 사례를 봤을 때 꼬리 날개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영상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라는 것은 예. 인적 요인도 있고 그런 기계적 요인도 있는데 사실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많지만 나온 현상만 일단 보면은 예. 인적 요인보다 기계적 요인에 의한 특히나 회전 우리 이제 꼬리 날개 회전 꼬리 날개 꼬리 회전 날개가 그런 이제 손상을 입어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난 헬기 보니까 47년 된 기종이더라고요. 예.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예, 횟수로 보면 오래된 거죠. 우리도 예. 뭐 자동차로 보면 옛날 차들 다시 복원해서 50년, 60년 전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도 있듯이 네. 항공기 정비라는 건 좀 개념이 자동차와는 틀리게 해요. 뭐 시간이 3,000시간이 되면 엔진을 통째로 바꿉니다. 또 날개 브레이드, 회전 날개가 뭐 2,000시간, 3,000시간 되면 교체를 하고 결국은 한 30년, 20년이 지나면 비행기의 이 동체 알미늄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군요. 정비를 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오래된 비행기는 뭐 자동 장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런 기능들이 좀 부족해서 조종사의 편안함과 승객의 편안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기능상이나 뭐 안전상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거기도 헬기도 저렇게 노후된 헬기가 있습니까? 예, 많이 운영하고 있죠. 저 비행기는 원래 군용으로 만들어져서 H-19라고 이제 구조 헬기로 많이 썼던 6.25 때도 우리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민수형으로 이제 다시 개발돼서 했는데요. 아직도 저 비행기는 수백 대 이상이 미국에서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졌기 때문에 기체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오래된 헬기들은 조금 더 자주 기체가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항공 당국에서도 그 오래된 비행기 이제 경련 항공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항공사 대형 항공기뿐만 아니라 이런 소규모 항공사에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점검을 하고 예. 특히나 제작사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공 당국에서는 어떤 항목을 더 추가해서 점검해라 이렇게 강제화시켜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검 주기는 50시간, 100시간, 400시간, 1년, 1000시간 뭐 점검 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 하네요. 네. 예. 그래서 그 점검 주기가 제대로 됐는지 또 이 가망 당국에서도 보고 있고요. 거기에 또 추가해서 어떤 항목을 더 봐라 이렇게 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헬기 기체의 연령보다 점검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예, 맞습니다.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지자체에서 많은 이제 헬기를 운영하잖아요. 네. 그럼 지자체마다 점검하는 그 기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민간 헬기를 임차하기 때문에요. 예. 결국은 그 헬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정비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비하는 걸 국가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예. 거기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만약에 이 사고 헬기의 원인이 그 추락의 원인이 기체라고 밝혀진다면 책임과 보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보상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험 처리로 일단 되고요. 예. 거기에 기체 보험, 그다음에 탑승자 보험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이 탑승자 인원이 지금 맞질 않기 때문에 네. 그걸 보험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통상 어쨌든 실제 탑승한 인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상해 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 저희가 주요 헬기 추락 사고를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추락 사고를 보면 지금 대부분의 탑승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사고들의 원인은 지금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까? 한 반 정도 좀 넘게 인적 요인에 의한 거고요. 예. 나머지 한 반 정도는 그러니까 기계적 요인에 의한 게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헬기가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게 저고도에서 낮게 나르다 보니까 대체할 시간 부족도 있고요. 예. 또 하나가 기상 요인에 의해서도 또 나기 때문에 결국은 시계 확보가 잘 안 돼서도 나고요. 네. 또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무슨 도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말한 전투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조정관을 잡고 착륙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사실은 마지막 방법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결국은 헬기가 뒤집히든지 해서 이제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헬기 같은 경우에 탈출하는 방안이 따로 없습니까? 예, 이건 군용기 몇몇 헬기에서는 이제 탈출 좌석들이 있는데요. 일반 민수용이나 헬기에서는 땅에 접지된 뒤에 이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사고를 좀 그래도 또 더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점검을 강화하는데 점검을 강화하면 결국은 그게 다 또 비용 문제입니다. 네. 결국은 민간 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라든지 그 비행기의 어떤 상황 같은 걸 좀 국가 당국에서 제안을 좀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조만간 또 우리 항공 당국에서는 반드시 만들어낼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탈출할 때 따로 별다른 뭐 안전장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런 헬기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대처 요령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반 우리 여객기라고 하면 객실 승무원들이 어떻게 하라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고급 기종 이외에는 사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타기 전에 분명히 기장이나 부기장 또는 그 이제 운항 관리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네. 그 좌석에 반드시 앉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벨트 풀지 마시오. 이런 내용들을 지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기록 같은 거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 좀 보고 아니면 물어보고 네. 또 기장이 헤드폰으로 아마 지시를 할 건데 그 지시하는 내용을 좀 유심히 들어서 하고 일단은 좌석의 안전벨트를 좀 타이트하게 매고 앉아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 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과 교수님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 선 우리 축구대표팀 남은 희망은 포르투갈전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전을 단 이틀 앞두고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가 훈련에 불참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풀며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수비의 핵 김민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전에는 훈련장에 나와 가볍게 자전거를 탔던 김민재는 아예 호텔에 남아 재활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동료들은 김민재가 포르투갈전에 뛸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상황은 분명 좋지 않습니다. 워낙 내색하지 않는 선수라 또 그런 것을 또 감수하고 또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대표팀은 벤투 감독이 가나전 이후 퇴장당해 포르투갈전에서 벤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마스크 투혼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의 컨디션도 최상은 아닙니다. 김민재까지 결장한다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지만 포르투갈전 필승의 각오는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16강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포르투갈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그런 선수들 내부에서도 좀 강하기 때문에 2연승으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포르투갈 역시 가볍게 훈련을 이어가며 우리와의 일전에 대비했습니다. 16강전에서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총력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조 1위 사수를 위해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전력 투구를 선언한 포르투갈. 벤투호가 쉽지 않은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폴란드를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갔고 폴란드는 골득실에서 16강 단골 멕시코를 제치고 16강에 안착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마지막 월드컵에 나선 메시와 레반도프스키의 대결. 아르헨티나는 후반 마크 알리스테르와 알바레스의 연속골로 폴란드를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전반 페널티킥을 실축한 메시. 그러나 경기 내내 팀의 공격을 이끌며 역시 메시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Messi is the best, Argentina is the best, they play an amazing match, they did everything amazing.
레반도프스키는 득점 기계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슈팅 연계에 그쳤지만 폴란드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골득실로 앞서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 단골 손님 멕시코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도 44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선발 명단에서 핵심 9명을 빼며 여유를 부린 프랑스는 튀니지에 일격을 당했고 호주는 덴마크를 잡고 히딩크 감독 시절 이후 16년 만에 16강에 올랐습니다. So good, so good. We're going all the way. Whoever's next, we're going to beat them too. We're going to beat the whole thing. Argentina going down. 이제 아르헨티나는 호주와 프랑스는 폴란드와 8강 진출을 놓고 맞붙습니다. YTN 이주인입니다. 이란에서는 이란이 미국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서 환호한 20대 남자가 보안군이 쏜 총에 맞아서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이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가 끝나자 몰려든 차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또 지기를 잘했다는 환호와 함께 심지어 하늘에 쏘아올린 축포가 짙은 밤을 환하게 밝힙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16강 좌절을 축하하던 한 남성이 보안군이 직접 겨냥한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난 걸까요? 미국과 이란의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밖 분위기는 시작부터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온 비장한 축구 팬이 많아서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사실 더 복잡합니다. Mixed feeling. I can't say I'm happy really because my country is playing and I'm not really so keen that they win. 나라 안에선 벌써 몇 달째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힘겨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 월드컵 분위기에 묻혀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가 끝나자마자 곳곳에선 자유를 달라는 구호가 시작되고 카타르 현지 경찰의 진압이 이어집니다. 22살의 이란 여성이 단지 머리카락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고 주검이 돼 돌아온 게 지난 9월입니다. 그날 이후 시위 과정에서 보안군의 손에 숨진 사람은 어린이 60명을 포함해 4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우리 전통 가면극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됐습니다. 이 우리의 유산으로는 지난 2020년 연등회에 이어 22번째인데요. 신분제 같은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Félicitations à la Corée.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산하평가기구의 등재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탈춤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탈춤이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이런 주제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등재는 유네스코가 한국의 탈춤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문화재청과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탈춤은 북청 사전으론 봉산탈춤, 동네 야류 등 국가 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 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춤과 음악,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계급사회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내 BTS 무대 등 현대 예술에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탈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모든 사람의 자유, 또 보편적 평등의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아주 역동적이고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한국 탈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부 참 좋구나. 내년 온 김에 춤이나 한번 추고 놀다 갑시다. 이번 탈춤 등재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은 판소리, 김장문화, 씨름 연등회 등 22개가 됐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평양 냉면 풍습도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회의에서는 탈춤과 함께 북한 평양냉면과 프랑스의 바게트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최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관련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번에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평양냉면 풍습. 메밀로 뽑은 국수에 여러 고명을 올리고 감칠맛 나는 국물을 부어서 만든 평양의 대표 음식이죠. 지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 평양냉면이 등장할 정도로 북한이 자랑하는 음식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양냉면 좋아하는 분들 많죠. 슴슴한 맛에 매료된 식객들이 줄을 서면서까지 먹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평양냉면을 파는 가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맛집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평양냉면이 문화적 정체성과 연속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조화와 결속에도 기여한다고 봤는데요. 북한은 아리랑과 김치 담그기, 씨름에 이어 평양냉면까지 4종목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의 국민빵, 바게트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상징인 만큼 프랑스에서는 1년에 바게트를 60억 개 정도 생산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최근에는 장인의 손길이 담긴 빵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바게트와 관련한 기쁜 소식을 나눴습니다. 바게트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제빵사들과 미식가들이 수년간 함께 노력해왔다며 바게트는 우리의 일상에서 마법과 같이 완벽한 250g이란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음식 종목에 대한 심사가 이전보다 관대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통을 잇는 손맛의 노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음식과 제조 방식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김장 문화는 지난 2013년, 그리고 북한의 김장 문화는 지난 2015년 대표 목록에 올랐고요. 또 이탈리아의 나폴리 피자, 벨기에의 수자 맥주도 포함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동시에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겨울이 제대로 신고식을 하는 듯합니다. 오늘 아침은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고요. 낮 동안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도심 속 공원의 물레방아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9도로 예년 기온을 9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특히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면 체감상 느껴지는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더 낮습니다. 계속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목도리나 장갑 등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집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동부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대관령과 파주의 기온이 영하 12도,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예년보다 4에서 7도가량 낮아서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대구는 6도 등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눈구름이 서해상에 머물고 있지만 눈구름이 다시 발달해 서해안으로 유입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의 최고 5cm,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도 수도권 지역에도 오늘 저녁까지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며 주말에는 강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니까요. 길어지는 추위에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내륙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정조사 합의 파기 가능성과 함께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다는 보도까지 잠시 뒤 더 정치에서 여러 정치 현안 풀어드리겠습니다.